예, 이게 저희 얼음물인데 이제 쪽방촌에 그 선풍기만 계속 틀다 보면 이게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유일한 냉방 대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 환경으로는 좀 많이 열악하죠. 대부분 중구 지역은 목조 주택이 아직도 있어서 좀 이게 구조적으로 좀 불안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이고, 서구 지역도 이제 벽돌을 쌓아서 만든 그런 이제 건축물, 오래된 건축물이라서 이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 건축물이 대부분 쪽방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핵가족화를 넘어서 핵개인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고립이나 고독의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고령화로 인해서 돌봄 수요는 증가하는데 그동안 돌봄 기능을 수행해왔던 가족이나 공동체의 기능들이 사라지면서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부터 폭넓게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새로운 예산을 8,3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쪽방촌에 에어컨을 또 설치하고 요것까지는 환영할 일인데, 화면에서 얘기 나왔지만 이 뭐 건물이 워낙에 또 그렇다 보니까 달고 싶어도 달 수가 없거나 막상 달아놔도 뭐 전기요금 문제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런 또 문제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예산으로 대구시는 쪽방 29개 건물에 96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쪽방촌의 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한 수준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쪽방들이 대부분 노후화된 건물이라서 에어컨 설치 자체가 어려운 그러니까요. 곳들이 많다고 하고요. 에어컨을 설치하더라도 전기요금의 문제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위기 가구 문제 중 하나로 최근에 그 고독사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하는데, 근데 고독사라고 하면 이제 흔히들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 벌어지는 그런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예, 같은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 고독사 사망자 수가 2017년 63명에서 2020년 102명으로 6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의 고독사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고립의 증가 현상 이런 것들하고 무관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립 청년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은둔형 청년, 은둔형 외톨이, 뭐 고립 청년 등 외로운 청년들과 관련된 단어들, 이 낱말들이 새롭게 막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은둔형 청년 어떤 상황인가요? 예, 은둔에 대한 개념을 우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은둔은 고립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립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은둔은 이제 그런 고립 상태에서 외출조차 하지 않고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은둔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몰린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당사자분들을 만나보면 수년간 취업에 실패하고 또 시험은 되었지만 면접에서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자책하게 되고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숨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 은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경험이 더 부족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사회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고 사회가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저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이제 방문을 닫고 사회와 단절돼서 지내는 청년, 흔히들 그 히키코모리라고 해서 이미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겪어왔잖아요. 일본의 경우는 어떤가요? 예, 일본은 이제 히키코모리 문제가 70년대에 청소년들의 등교 거부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학교 부적응 문제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집 밖으로 끌어내고 또 학교에 돌려보내는 예. 그런 정책들을 주로 펼쳤던 것 같은데, 이제 사실상 상황이 이제 나아지기보다는 최근에 오히려 성인과 중장년층까지 이 문제가 확대돼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8050 문제가 아주 전형적인데 80대 부모의 연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50대 중년 히키코모리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연금이 끊길까봐 부모님의 죽음을 숨긴다든가 하는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학교 부적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된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를 좀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네. 이제 청년, 청소년 좀 더 어린 연령층으로 내려가서 예방적인 그런 대책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게 참 저도 20대에 뭐 자식을 키우고 있는데 예, 어쩌면 그 생애 중에 가장 활기차고 건강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사회로 이어지는 문을 스스로 닫고 은둔을 택하게 된 청년들, 야, 요즘 생각할수록 참 속이 많이 상합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랬을까요? 빅벙커가 은둔형 청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대학 졸업하면서부터 좀 악재들이 많이 왔는데요. 부모님과의 관계라던가 그리고 친구와 지인들까지의 관계들이 좀 한순간에 좀 무너졌어서 그래서 뭔가 의지하거나 좀 소통할이 좀 부재해서 그렇게 지낸 것 같습니다. 게임이 거의 주였고요. 그리고 나서 뭐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인터넷 서칭 아니면 물건을 뭐 배송시킨다던가 그렇게 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좀 사람 대하는 게 힘들었어요. 친구 관계도 힘들긴 했고 그래서 그래도 뭐 학교는 다니긴 다녔죠. 다녔는데 보통 이제 졸업이 다가오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취업을 한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막상 시작하면 또 하긴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뭔가 버틴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근해서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또 눈치를 계속 뭐 8시간 일한다 그러면 8시간 계속 눈치만 보다가 퇴근하면 지치는 거죠. 일단 결정적으로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뭔가 물리적으로 아예 못 나가게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뭔가 가정 환경이라던가 저의 뭔가 과거의 트라우마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한 번에 터진 거죠. 뭔가 골마있던 고름 같은 것들이 이제 터지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그런 것들이 찾아왔고 자연스럽게 이제 밖에도 안 나가게 되고 친구랑의 관계도 제 자신의 모습이 이제 부끄러우니까 잘 안 만나게 되고 스스로 이제 그런 인간관계를 끊어버렸죠. 왜 나는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롭힘을 받았는지 무시받았는지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끝없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딱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만만해 보였으니까. 근데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정당화될 수도 없고. 근데 제 생각, 뭔가 관점은 완전히 망가져 있고 뭔가 은둔으로 뭔가 인생이 망가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뭔가 억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은 있죠. 그러니까 없다고는 말 못하죠. 네, 도전, 의욕, 희망 이런 말들과 어울려야 하는 청년이라는 단어 앞에 무기력, 우울증, 은둔, 고립 이런 말이 붙어야 한다는 게 참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박주홍 연구위원님이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를 직접 진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은둔형 청년 문제 이게 어느 정도로 현재 심각한가요? 22년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20, 30대 청년이었고요. 은둔을 시작하는 연령대도 20, 30대 청년이 거의 80%에 육박했습니다. 주로 사회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시기에 은둔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은둔 기간은 이제 현재 은둔하고 있는 분하고 과거에 은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네. 현재 은둔하고 계신
계신 분들은 평균 3년 9개월째 은둔하고 계셨고요. 과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평균 1년 7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은둔 상태가 조기에 회복하지 못하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은둔 기간도 문제지만 은둔 횟수가 2회 이상인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은둔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제대로 된 회복 과정을 밟지 않으면 은둔이 반복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77.8%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고요. 그중 21.5%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일반 성인의 자살 생각률이 5.4%이고요. 성인의 자살 시도율이 0.4%인 것을 생각해 보면 모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편에서는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은둔형 청년이 문제를 뭐 사람 자체가 나약하다, 저 친구가 예민하다, 조금만 노력하면 세상에 나올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개인의 성향이 그렇다, 뭐 이런 식의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듣고 또 실태를 보면 볼수록 어떤 개인의 문제를 치부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들어집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은둔이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이유는 우선 이제 이 문제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보면 은둔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생애 어느 시기에나 겪을 수 있는 그런 드물지 않은 경험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은둔으로 인한 손실이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는데요. 은둔을 시작하는 시기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청소년, 청년기이기 때문에 취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개인적, 사회적 손실이 크고 또 운동 과정에서 가족의 정신적 건강 또한 손상이 되고 나아가서는 이제 부양 부담이 늘면서 부모의 노후 준비에 지장을 주게 된다든가 사회적 활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연쇄적인 국가 차원의 손실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만나 뵀던 어떤 부모님은 자식과 함께 침몰하는 중이다. 지금 이제 아버지도 연로하시고 얼마 일을 못 하실 텐데 곧 이제 벌어놓은 돈이 떨어지면 같이 죽는 수밖에 없는데 상상하기도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을 보아도 우리나라에서 25세부터 은둔하게 될 경우에 청년 1인당 약 15억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제 은둔 청년들은 이제 결혼이나 자녀 출산 의향도 낮다고 합니다. 이런 미처 계산되지 않은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생각할수록 참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문제네요. 청년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스스로 고립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건데. 그렇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인식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어떻습니까? 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구시 경우에는 2022년 10월 이제 대구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실태조사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요? 실태조사가 돼야지 관련돼서 그렇죠. 예산을 뭐 인당 얼마 이렇게 편성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은둔형 청년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은 사회적 고립 청년 현황 및 지원 방안 연구를 위한 대구 행복진흥 사회서비스원 연구 사업비 1천만 원뿐이에요. 그런데 부산을 보면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2022년 지난해에는 바로 3천만 원 예산이 수립이 돼서 지금 실태조사를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은둔형 외톨이 관련된 사업은 부산시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딱 요 정도 시점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대구와 부산 모두 은둔형 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잖아요. 네. 우 박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의회에서 작년 10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까지 근 1년이 지났지만 관련 정책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저희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해봤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인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지원시설의 설치,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2023년 관련 예산 및 집행 내역, 그리고 심의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봤는데요. 대부분은 정보 부존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에게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자체가 편성되지 않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천만 원이 이제 그 연구비. 연구비로 일부 이제 사회서비스원에 책정된 상태였고요. 내년에 이제 드디어 실태조사 용역 예산을 본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예. 지금 예산 편성은 아직 안 됐고 네,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받으신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2005년이 되어서야지 그나마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내후년 2025년이요? 네, 맞습니다. 하루빨리 조속한 대책 마련이 수립되길 바랍니다. 인구 소멸 시대, 일할 청년의 부족한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마음을 다친 청년들이 사회로부터 응원을 받아서 다시 사회로 되돌아와 준다면은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은둔형 청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광주가 앞서 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는 전국 최초로 이제 지자체에서 설립한 센터이고요. 은둔형 외톨이에 초점을 맞춘 전문 지원 체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은둔 청년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개소 1주년 세미나에 이제 토론자로 참석했었는데요. 센터 국장님의 표현을 빌리면 이제 센터가 개소함으로써 마음속으로 걱정만 하시던 많은 분들이 이제 연락이라도 해볼 때가 생겨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실제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정말 좋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산 지역 부모님들을 만나 뵈면 어디 물어볼 데가 없고 어렵게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서울까지 가야 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면 이제 광주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큰 위로가 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때문에 이제 상당히 발굴 효과가 크다고 말씀을 하시고 지역 사회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시던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사례를 의뢰할 때가 생겼고 또 대상자를 위해서 서로 협조할 수가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좀 은둔 청년들을 위한 자리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둔 청년들이 은둔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이 들 때에 나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딜 수 있는 좀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로부터 공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지원 체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시점에서 은둔형 청년들과는 또 다른 사회적 고립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또 나눠볼 텐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희 아버지께서 암 사기 선고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1년 6개월 가까이를 저랑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이제 좀 악화될수록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뭐 다른 또래처럼 놀러 갈 수 있는 시간은 당연히 없고요. 그다음에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가 혼자 있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써야 돼서 그런 거에 대한 일의 능률 저하도 있었고 집에 가더라도 아버지가 항상 저를 부르시니까 이제 뭐 제 여가라든지 자기 개발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번씩은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그 이유를 아버지에게서 찾으려 하고 아버지를 좀 원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부정적인 또 표현들로 이어져서 그게 나의 가족이나 사회에 대해서 또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가족한테 잘하지 못해서 내가 능력이 좋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된 거라면서 자기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기 비난이 고립의 시작이 됩니다. 네. 이렇게 못난 처지를 말하기도 부끄럽고 말한다고 해도 내 처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네. 그렇다고 그런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는 또 더더욱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막 시작해야 하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 두려운 상황들에 닥쳤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혼자 남겨질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더 이상 고립이 되지 않도록 이런 청년들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제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21년도에 청년 간병인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아버지를 홀로 모시던 청년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방치로 인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사회적 이슈가 상당히 컸죠. 그 이후로도 정부에서도 관련된 실태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대구가 이제 2명인가밖에 없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분명 몸이 아픈 부모님이나 뭐 조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또 가족들 돌보는 분명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더 있을 텐데 2명밖에 없다는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품었고
이 또한도 우리가 실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이게 또 사회적 고립 청년들이나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태 조사를 위해서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하게 됐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영 케어러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청년들을 말하는 건데요. 어떤 또 다른 의미의 또 하나의 어떤 고립 청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대구에서는 2명밖에 조사가 안 됐을까요? 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가족 돌봄 청년 실태 조사에서 대구에서 가족을 돌보고 있다고 지원을 요청한 대구 청년들이 40명 정도 있었거든요. 40명 중에 2명만이 가족 돌봄 청년에 해당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그 실태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서울시는 900명 정도가 가족 돌봄 청년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대구시는 달랑 이제 2명만 됐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수치가 아닐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 청년들이 가족 돌봄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좀 사회적 인식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청년들은 힘들고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을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 이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좀 지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런 어떤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좀 대구시에서 제대로 된 어떤 실태 조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손을 들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같아라고 네네. 하고 떠안고 가는 상황에서. 그 가족 돌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꽤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국무조정실에서 청년 삶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 안에 보면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내용이 좀 있거든요. 이 조사에 따르면 가족 돌봄 청년은 전체의 0.6% 정도로 나타났고요. 저희 부산시 청년 인구에 대입하면 약 3,9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가족 돌봄 청년 같은 경우에는 가족을 간병하느라고 이제 학교에 갈 시간도 부족하고 아까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친구를 만날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는 부산시에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가족돌봄 청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의 45%가 월 100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들 2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사회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 고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자,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8월 10일에 제정이 됐는데, 근데 또 이게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대한 또 조례만 만들어 놓고 별다른 정책을 이제 이어가고 있지 않잖아요. 이것처럼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조례도 만들어만 놓고 아무 계획도 없고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런 건 아니죠? 네. 다행히 대구시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난 8월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에 관한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네. 내년 3월부터 실태조사를 포함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저희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는 조례가 발의된 지난 7월 대구에 앞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서울, 강원, 경기, 대전의 조례와 한번 비교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개 타 시도는 모두 조례에 따른 별도의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구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지원 인력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또 실제 피부에 와닿을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타 시도에서는 대부분 반영하고 있는 교육, 그리고 직업 훈련 및 취업, 그리고 문화체육 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반쪽짜리 지원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조례를 보완하는 개정 절차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지 같아요, 의지. 대구시가 조례 도입은 늦었지만은 또 이미 경험을 한 또 그런 축적이 되어 있는 타도시의 사례들을 또 바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빠르게 해가지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은 무엇이 필요할지 그 의견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저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 온전히 외톨이 청년들을 그냥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 이 친구들이 사실 인간관계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의 어떤 무한 경쟁 그리고 경제적 악화로 인해서 실제로 사회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때에 공동체 일원으로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금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이 친구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친구들의 일상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경험을 하고 고립을 극복한 청년들을 조금 만나서 그 당시를 해고하면서 어려움은 뭐였고 무엇이 필요했고 무엇이 도움이 되었고 또 앞으로의 어떤 미래 계획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이러한 좀 케이스들을 오히려 역으로 찾아내는 방법으로 정책을 조금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이 사실은 집 밖으로 나오기까지 좀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가 되잖아요.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은데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정책도 좋고 아니면은 또 은둔형 외톨이 부모 교육 같은 것도 타 지역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함께 사는 그런 부모님이나 뭐 파트너가 조금 도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조금 직접 찾아가고 그들을 발굴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사실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을 이제 사회 밖으로 발굴을 해서 그래서 그들을 뭔가 좀 취업 시장으로 다시 보내겠다라는 이런 기조들을 가진 정책들도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그들이 먼저 사회 밖으로 나와서 그런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환대받고 자신에게 맞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커뮤니티를 찾아가고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먼저 주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 가족을 돌보고 있다라는 것이 아직은 익숙치 않은 것이 우리 사회의 시각이고 이제 막 시작돼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가족 구성원이 소규모화되고 그러면서 그 뭐 이혼 등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이탈도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아파졌을 때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청년의 단계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지금은 청년은 아무 여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 청년이 부모님을 못 돌보는 것을 불효라고 낙인 찍기에는 너무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지금 시대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돌보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도 지원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좀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도움받을 곳이 전혀 없다는 생각은 좀 이제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라던가 아니면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들이 좀 있다는 점을 좀 알았을 것 같고요. 지금 삶에 대해서 좀 잘못된다기보다는 남들과는 좀 다르게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분명히 또 나에 대해서 장점은 분명히 한 가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게 이제 e스포츠 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목표를 하나를 나의 장점을 살려서 좀 어려움을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위기 가구, 은둔형 청년과 또 가족 돌봄 청년들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이들을 제대로 지원하고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 어떤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라도 그렇게 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지 뭐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씩 좀 주시겠습니까? 고립운동 관련해서는 전담지원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의 유사 기능을 하는 센터들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 각 센터의 설립 목적과 기능이 다 다르고 또 현재 주어진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립운동 청년 업무까지 맡으라고 하면 제대로 해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담센터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일자리 지원센터, 또 학교, 공공도서관,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등과 서로 연결하고 조직화해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박사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각 전담 기구들 간의 협력과 또 행정체계 내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이 컨트롤 타워들의 종합적인 핸들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도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앞서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에서 언급했던 희망복지 원스톱 지원센터가 꼭 그런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안전망들을 통해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라고 알려져 있는 북유럽의 시민들이 사회를 그리고 정부를 신뢰하는 이유는 내가 실패하더라도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복지국가들처럼 각자 도생이 아니라 혹시 잘못되더라도 지금 상황이 좀 나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의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장난처럼 영국에는 고독부 장관이 있대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정말 장난처럼 재밌는 얘기처럼 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그 많은 노력들 중에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하신 이제 영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은둔 고립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보고요.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노력 또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우리의 이제 건강보험처럼 국가 보건 서비스 체계를 통해서 고립된 사람들에게 의사들이 이제 약물 처방 대신에 비약물 처방, 그러니까 사회적 처방을 내줍니다. 이 사회적 처방에는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음악, 미술, 또 스포츠, 요리, 독서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고요. 지역 공동체의 행사에 초대하고 환대해주고 또 자원봉사 활동을 이웃과 같이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상당히 진일보되어 있네요. 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회 관계망 안에 있듯이 그죠? 우리 모두의 일일 거라는 그런 생각에 어떤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 전환이 그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줄 평 이제 들어봐야 되는데요. 예, 우리 주변을 보니 우 박사가 있어가지고 내 주변의 이웃 우 박사부터. 고립이 아닌 돌봄, 고독이 아닌 공동체, 은둔이 아닌 함께. 이분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세상이 도와줘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고립 해소는 사회적 신뢰의 회복으로부터 그리고 사회적 신뢰의 회복은 사회 안전망의 강화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사회에서만이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은 우리가 마음을 좀 넓고 조금은 좀 따뜻하게 바꿔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조금만 달라진다면 많은 면에서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는 좀 달라질 것 같다 이런 또 희망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빅벙커 오늘 준비한 시간은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잘 준비를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